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회사 화장실 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 박대리 말이야. 승진하고 나서 완전 변했어. 요즘 너무 나대는 것 같지 않아? 어, 믿었던 동료 목소리라서 심장이 정말 쿵 하고 내려앉죠. 머릿속은 하얘지고 내가 정말 그랬나? 하는 생각만 맴돌고요. 네네. 정말 상처가 크죠? 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온 험담이라는 화살은 정말 깊게 박히는 것 같아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아주 오래되고 또 깊은 지혜를 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무려 16세기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의 통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험담과 소문이라는 이 거센 파도 앞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또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 않는 법은 뭔지 몽테뉴의 지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몽테뉴란 인물은 평생을 자기 서재에 틀어박혀서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탐구했던 사람이죠. 그 결과물이 바로 그 유명한 수상록이고요. 네, 그렇죠. 그의 사상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아마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 이걸 겁니다. 아, 불완전함? 네. 그래서 그의 모토인 내가 무엇을 아는가? 이게 단순히 나는 아는 게 없다. 이런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가요? 이걸 넘어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너무 쉽게 단정짓고 성급하게 판단 내리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경고인 셈이죠. 내가 뭘 안다고 저 사람을, 저 상황을 함부로 판단한단 말인가? 뭐 이런 자기 검열 같은 질문이네요. 바로 그럽니다. 그래서 몽테뉴의 접근법이 그냥 뭐 험담은 나쁘니까 무시하세요. 이런 뻔한 조언이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핵심을 보셨네요. 그는 험담을 없애야 할 어떤 악으로 본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보다는 인간의 불안전함에서 비롯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해법은 험담을 피하거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본격적인 해법을 얘기하기 전에 몽테뉴가 분석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험담을 할까? 그 근본 원인부터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네, 원인을 알아야 대처가 되니까요. 그렇죠. 병의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처방을 내기잖아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몽테뉴가 험담을 그냥 단순한 악의의 표출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요. 아주 복합적인 인간 심리가 얽힌 결과물로 봤다는 겁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한 5가지 심리적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가 자기 확인 욕구입니다. 자기 확인 욕구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확인한다는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타인의 단점이나 불행을 보면서 아, 다행이다. 나는 저렇지 않아. 이렇게 안도하는 거죠. 은연중에 타인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 행복이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어찌 보면 좀 서글픈 습관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소속감 욕구예요. 공통의 적이나 비판 대상을 만들면요. 그 집단은 아주 쉽게 똘똘 뭉치거든요. 아, 맞아요. 김 부장 정말 문제 있지 않아? 이 말 한마디면 그냥 갑자기 다들 친해지죠? 찜 보면서 좋겠다 하다가 제 처지를 돌아볼 때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무료함과 호기심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진짜 500년 전 몽테뉴와 지금 우리를 예언한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몽테뉴는 인간이 자기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일에 과도하게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봤어요. 사실 자기 삶이 충실하면 남의 삶에 그렇게까지 기웃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번째가 좀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 왜곡된 정의감입니다. 왜곡된 정의감이라 흥미롭네요. 보통 험담은 질투나 악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스스로는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심리가 예를 들어 공론화나 내부 고발 같은 긍정적인 행동과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세요.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목적에 있습니다. 목적이요? 네. 진정한 문제 제기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왜곡된 정의감에서 비롯된 험담은 상대를 그냥 비난하고 낙인 찍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어. 누군가는 말해줘야 해. 이런 논리로 자기 공격성을 정당화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마지막 5번째는 가장 흔한 경우일 텐데 불안감과 열등의식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일종의 방어 기제죠.
특히 질투심이 험담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이렇게 5가지 원인을 쭉 듣고 나니까 저를 향한 험담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전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라면서 그냥 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저 사람의 불안감이나 공허함이 저런 식으로 표현되는구나 하고 생각의 방향을 틀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실용적인 심리 기술인데요. 그 관점을 갖는 것이 몽테뉴가 제시하는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혜들을 하나씩 배워보죠. 험담이라는 화살이 딱 날아왔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자세 뭘까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판단을 유보하라입니다. 판단을 유보하라. 네. 몽테뉴의 모토 내가 무엇을 아는가를 다시 떠올려야 할 때죠. 험담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즉각 반응하기보다 한 걸음 딱 물러서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 과연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판단을 유보해야 할 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험담 내용 자체부터 의심해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첫째가 바로 험담 내용의 사실관계입니다. 이야기는 사람들 입을 거치면서 반드시 왜곡되게 마련이거든요. 아, 그렇죠. 말이 옮겨지면서 막 살이 붙고. 네, 전원 게임처럼요. 김 과장이 요즘 좀 예민해 보이던데 라는 걱정 섞인 말이 몇 사람 거치면서 요즘 성격이 완전 까칠해졌대가 되고 결국 당사자 귀에는 사람들한테 막 짜증내고 다닌다더라. 이런 악의적인 소문으로 들어올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둘째는 험담을 한 사람의 동기에 대해서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어떤 복잡한 맥락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거나 어떤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몽테뉴 자신도 친구의 날선 비판에 상처받았다가 나중에야 그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좀 서툰 표현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일화도 있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유보해야 할 판단이 또 있을까요? 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판단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판단이요? 네, 험담을 듣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쉽게 단정해버려요.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이야 라면서 자책하거나 아니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하면서 완강히 방어하죠. 네, 둘 중 하나죠, 보통. 그렇죠. 하지만 몽테뉴는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자신을 돌아볼 절호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 보여서 말 걸기 어려워 라는 말이 처음엔 서운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주변을 챙기지 못할 만큼 여유가 없었구나 라는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판단을 유보하고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인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겠는데요. 자료에 나온 24시간 숙고하기나 김 과장이 회의에서 큰 소리를 냈다는 사실과 김 과장이 성격이 나쁘다는 해석을 분리하는 훈련. 이거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험담 속에 정말로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섞여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더 대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몽테뉴의 두 번째 지혜, 겸손하게 자신의 성찰하라와 연결됩니다. 겸손한 자기 성찰? 네, 몽테뉴가 수상록에서 위대한 이유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성급함, 우유부단함, 비일관성 같은 단점들을 정말 지독할 정도로 솔직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험담을 들었을 때 방어적으로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외치기 전에 먼저 혹시 그 말에 일리가 있지는 않을까?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를 권합니다. 비판은 거울과 같다.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비추지만 그럼에도 진실의 일부를 담고 있다는 그의 말처럼요. 그럼 아까 그 박 부장은 요즘 너무 까다로워졌다는 험담을 들은 박 부장의 예를 들어볼 수 있겠네요. 네, 좋네요. 당연히 처음엔 내가 언제 일을 제대로 하려고 했을 뿐인데 라면서 분노하고 서운하겠죠. 하지만 몽테뉴식으로 접근한다면 일단 그 감정을 가라앉히고 최근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내가 좀 예민하게 굴었나? 팀원들의 작은 실수에 너무 날카롭게 반응하지는 않았나?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불완전함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그 험담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약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계선이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건설적인 자기 성찰과 파괴적인 자기 학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면에서 부족했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해봐야겠다는 건 성찰이죠. 하지만 나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야. 라고 결론 내리는 건 자기학대일 뿐입니다. 아, 그 둘을 구분해야 하는군요. 물론입니다. 모든 비판을 다 수용할 필요는 없어요. 성찰을 통해 개선할 부분과 사실과 다르거나 그냥 상대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한 부분을 냉정하게 구분하는 균형 감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나를 겸손하게 돌아봤어요. 그런데도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감정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그 지점에서 세 번째 지혜,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관용하라가 필요해집니다. 관용. 네. 몽테뉴는 16세기 프랑스의 끔찍한 종교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이거든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서로를 악마로 규정하고 죽이는 그 광기를 보면서 흑백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모든 인간은 선과 악, 현명함과 어리석음이 뒤섞인 다면적인 존재라고 봤습니다. 내 친구가 오늘 나에 대해 험담을 했다고 해서 지난 10년간 나에게 보여준 그의 우정과 선의가 전부 거짓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중요하죠. 네, 솔직히 말해서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을 베푸는 게 말처럼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어렵죠. 그 사람 사정이 어떻든 나한테 상처를 준 건 사실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반응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고 몽테뉴 역시 성인군자처럼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의 관용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고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이해의 폭을 넓힌다? 예를 들어 10년지기 친구가 나에 대해 안 좋게 얘기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배신자라고 단정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는 거죠. 어떤 질문이요? 그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혹시 나한테 서운한 게 있었는데 말 못하고 엉뚱한 데서 터진 건 아닐까? 아니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일까? 이런 식으로요. 맥락을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나 관용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의 전체를, 우리 관계의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게 몽테뉴가 말하는 관용의 핵심입니다. 관용이 감정적인 용서라기보다는 이성적인 이해의 노력이군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험담을 하는 사람까지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몽테뉴는 관용과 방임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의 관용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나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거나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무조건적인 용서는 때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기회를 빼앗고 더 큰 해악을 낳을 수도 있으니까요. 진정한 관용은 약함이 아니라 상처받은 상황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지 않는 내적 성숙함에서 나오는 강함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지혜인 관용이 타인을 향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초점을 돌려볼 차례인 것 같네요. 네 번째 지혜는 뭔가요? 네 번째 지혜는 바로 내면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기준. 네,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기만의 중심, 즉 내적 나침반을 세우는 거죠. 몽테뉴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 변덕스러운 날씨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나를 좋게 평가하면 우쭐해지고 나쁘게 평가하면 절망하는 삶은 결국 타인에게 내 감정의 주도권을 넘겨준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내적 나침반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그 나침반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내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가치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나의 중요한 가치가 성실함과 정직함이라고 확신한다면 누군가 나를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험담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재미있는 사람이 되려고 사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요. 맞습니다. 나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산다는 확고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이 나침반이 있으면 외부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말들 중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유용한 피드백이고 어떤 것이 그저 소음에 불과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자존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지혜가 남았네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5번째 지혜는 가장 능동적이고 성숙한 단계입니다. 바로 험담의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승화시키고 나아가 관용과 지혜를 주변에 확산하는 것입니다. 와, 몽테뉴는 불쾌한 경험조차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단순히 상처를 극복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으로 얻은 걸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주라는 거군요. 왠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는 험담의 피해자에서 벗어나서 상황의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됩니다. 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험담하는 사람을 보면서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겁니다. 아, 질투라는 감정이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불안감이 저런 식으로 표출되는구나 하고 관찰하다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보다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깊어지죠. 네. 둘째는 소통 개선의 계기로 삼는 겁니다. 험담은 종종 직접적인 소통의 실패에서 비롯되거든요. 혹시 내가 내 의견만 너무 강요해서 오해를 샀나? 하고 자신의 소통 방식을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하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글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고 다른 관점을 제시하거나 우리 모두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라면서 대화의 방향을 살짝 틀어주는 거죠. 아하.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주변에 좀 더 건설적인 대화 문화를 만들고 결국 나 자신도 험담의 대상이 되는 일을 줄이는 선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험담에 상처받던 내가 이제는 험담의 고리를 뜯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멋지네요. 오늘 함께 살펴본 몽테뉴의 지혜를 정리해보면 처음에는 섣부른 판단을 멈추고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엔 화살의 방향을 나에게 돌려 겸손하게 성찰하고 동시에 나에게 상처 준 타인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기준을 세운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주변에 나누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 몽테뉴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몽테뉴의 최종적인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험담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일지 모르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나의 선택. 네, 그는 시간의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아무리 나를 괴롭히던 험담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잊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얻은 내면의 지혜와 단단함은 평생 남는다고요. 아, 당장은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나를 더 깊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결국 감사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이죠. 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당신의 성장을 위한 어떤 디딤돌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그 아픔 속에서 당신은 어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